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미국의 소설가이며 단편 작가인 보든 딜입니다. 딜은 1922년 미국 미시시피에서 태어났습니다. 작가는 21편의 소설과 100여 편 이상의 단편 소설을 집필했으며 서스펜스 작가로 꾸준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포도주 한 병입니다. 판사인 주인공은 낡은 집에서 10년간 같이 산 아내를 기다리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포도주 한 병, 보든 딜. 판사는 문이 보이는 곳에 앉아서 기다렸다. 아내가 15분 전에 전화를 했으니 이제 앞으로 10분만 있으면 나타날 것이다. 판사는 법정에서처럼 꼿꼿하고 엄숙하게 앉아 있었다. 얼굴 역시 마음처럼 굳어 있었다. 판사는 덩치가 컸다. 그 큰 몸집 때문에 위험이 있어 보였고 주름진 얼굴은 근엄해 보였다. 머리는 희끗희끗한 반백이었다. 그렇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결혼하던 날보다 더 희어진 것도 아니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하얀 2층 집인데 그의 집은 고목들이 줄지어선 거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하얀 2층 집이었다. 그가 지금 아내를 기다리면서 앉아있는 의자처럼 낡아서 색깔도 바래고 여기저기 흠집이 생기긴 했지만 편안한 집이었다. 이 집은 그의 아버지가 판사였을 때 지은 아주 오래된 집이었다.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판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을 좀 더 굳게 다져먹었다. 그리고는 집 근처에 멈춘 자동차 소리와 현관 앞에서 걸어오는 또각거리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틀림없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한 번은 더 보게 될 줄 알았지. 딱 한 번 더. 그녀는 문을 열고 판사를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판사는 그녀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다. 긴장한 목소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평소처럼 밝고 스스럼 없는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저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였다. 안녕, 그레이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레이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려고 그녀를 자세히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마치 얼굴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려서 고정시켜 놓은 듯이 무슨 모임이나 파티에 갈 때마다 짓곤 하던 그 밝은 표정과 눈빛을 하고 있었다. 판사는 이제야 마침내 그녀가 나쁜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결혼 생활 동안 의심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젠 확실히 알 것 같았다. 그 허영심까지 포함해서. 그레이스는 2층 옷장 속에 가득 찬 값비싼 옷을 놔두고는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자였다. 몇 조각의 천 조각 때문에 상처 입은 남자의 가슴을 한 번 더 아프게 해도 상관없는 허영심에 가득 차고 아주 이기적인 여자였다. 제 옷을 가지러 왔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레이스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당신은 정말 가겠다는 말이군. 그레이스가 계단에 한 발을 올려놓았다. 물론이에요. 당신도 알고 계셨잖아요. 아신 지 일주일이나 됐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옷을 꺼내고 나서. 그레이스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당신 남자친구는 어디 있나? 어디 모텔에서라도 기다리고 있나?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짐을 저 혼자 옮기기가 힘들 것 같다며 도와주러 왔어요.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지나가는 말처럼 무덤덤하게 말했다.
판사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는 혼자서 고통스럽게 뇌까렸다. 판사는 한여름 복도인데도 리넨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코트를 추스리며 일어서서 뒷주머니에서 38구경 권총을 꺼내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는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문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마치 손가락으로 때리듯 얼굴에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다. 큰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있기는 했지만 덥기는 마찬가지였다. 거리에 콘크리트 도로를 굽고 있을 태양을 생각하자 금방 이마에 땀방울이 쏟았다. 판사는 현관 끝까지 가서 차에 앉아있는 젊은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 청년은 판사를 보고는 화들짝 놀랐다. 청년은 아주 잘생겼고 그레이스보다 더 젊어 보였다. 판사는 계단을 내려가 차 옆으로 가서 차창 안을 들여다보았다. 난 그레이스의 남편일세. 자네가 윌리스인 모양이군. 판사는 아무 필요도 없이 말을 했다. 판사는 그 청년의 부드러운 얼굴이 일그러지기를 기다리며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청년에게 자신이 거친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확신을 갖길 바라며 꾹 참고 기다렸다. 판사는 청년을 차에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들어가서 기다리지. 여기 차 안에 앉아 있다가는 더위를 먹을 텐데 말이야. 윌리스는 머뭇거리다가 곧 차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보기 좋게 그을린 피부에 건장한 체격이어서 반백의 판사 옆에 서니 훨씬 더 젊어 보였다. 판사는 그레이스가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도 있을까? 그래, 돈도 있을 거야. 죄송합니다, 선생님. 전 오고 싶지 않았지만. 윌리스는 차 앞을 돌아 판사 앞으로 다가서면서 판사의 얼굴을 흘끗흘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레이스가 짐을 가져가려면 누가 도와줘야 할 거야. 이 무더위에 숙녀가 힘들게 짐을 질 수는 없지. 난 너무 늙어서. 판사는 윌리스의 팔을 끌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집 벽이 두꺼워서 겨울에 따뜻하게 하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여름에는 참 시원하다느니 요즘 짓는 집들은 벽이 과자 상자처럼 얇아서 이런 남부의 기후 속에서는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다는 둥 생각나는 대로 짓거렸다. 그런데도 계속 날림 공사만 하는 거야. 난 가끔씩 건축업자들처럼 무식한 놈들도 없다고 생각하네. 윌리스는 판사가 끝없이 말하는 통에 말 한마디 못하고 집안까지 들어섰다. 집안은 시원해서 순식간에 리넨 코트 밑에 셔츠에 배었던 땀이 말라버려 소름이 돋았다. 앉게, 곧 돌아오겠네. 판사는 윌리스를 혼자 남겨두고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는 지하실로 내려가기 전에 뒤쪽 계단에 서서 귀를 기울였는데 그레이스가 움직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어두운 지하실도 시원했다. 판사는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지하실 한가운데 있는 전등을 찾아 불을 켰다. 그리고 선반으로 가서 광주리 안에 있던 술병을 꺼냈다. 그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술병을 손에 들고 바라보았다. 내가 2층에서 아내를 기다리던 것처럼 이것도 여기서 10년 동안 먼지를 뒤집었으며 누워 있었군. 이제 기다림은 끝났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돼. 판사는 불을 끄고 계단을 더듬거리며 올라갔다. 그는 부엌에서 잔과 병따개를 찾아 부엌문을 밀고 다시 거실로 나갔다. 돌아서서 문을 닫고 윌리스를 바라보니 그는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었다. 판사는 그가 바람 속에서 위험을 감시하려는 사슴 같다고 생각했다. 여차하면 잽싸게 달아날 수 있으니 젊음이란 참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앉게, 이 사람아. 난 그레이스를 잘 알아. 좀 있어야 할 거야. 기다리는 동안
이 세리주나 한잔 하세. 판사는 술병을 들어보였다. 젊은이는 그래도 꿈쩍하지 않았지만 판사는 모른 척하며 무릎 사이에 병을 끼우고 그 주름진 손으로 병마개를 비틀었다. 썩은 코르크 마개는 한 번 힘을 주자 쉽게 빠졌다. 판사는 즐겨앉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아직도 잔뜩 긴장한 채 서 있는 청년을 올려다보았다. 윌리스, 이곳은 작은 마을이야. 난 여기서 한평생을 살아왔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여기서 사셨지. 난 여기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판사가 되었네. 난 아주 오래전부터 판사 일을 해왔어. 판사는 말을 멈추고 잠시 세리주 술병을 바라보았다. 난 이 마을을 너무 잘 알아. 이 남부지방의 특성을 말이야. 내가 자네를 죽인다고 해도 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 자네가 내 아내와 만나던 순간부터 자네는 아주 불리한 입장이 되어버린 거야. 물론 자네는 그걸 몰랐겠지. 자네는 이 지방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자기 아내의 정부를 쏴 죽였다고 해서 처벌하자고 할 사람은 10,000명 중에도 10명도 안 될 거야. 물론 법은 그렇지 않지. 하지만 세상 일이 법대로만 되는 건 아니야. 윌리스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판사는 그가 겁을 먹고 긴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잔뜩 겁을 먹은 것이다. 판사는 이제 자신이 무서운 노인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에 슬퍼졌다. 무서운 늙은이가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난 오랫동안 자네를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 언제고 나타나기만 하면 말이야. 난 아내를 사랑하네. 젊은이들은 늙은이가 젊은 아내를 바보처럼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젊은이들은 광적이거나 정열적인 것, 그리고 욕망에 대해서는 잘 알지. 하지만 난생 처음 사랑에 빠진 늙은이의 바보 같은 사랑은 절대 모를 거야. 그래, 모르지. 젊은이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난 자네를 쏴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야. 판사는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지난날의 추억 때문에 고통스러워서인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나는 법조인이야. 변호사로서 판사로서 일해왔지. 난 폭력을 경멸하는 사람이야. 매일같이 법정에서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는 것을 봐온 사람이니까 말일세. 판사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포도주병을 들어 올렸다. 그는 마개를 뺄 때 부스러진 코르크 부스러기가 씻겨 나오도록 자신의 잔에 술을 조금만 따랐다. 그리고 청년의 잔을 채운 다음 자신의 잔도 채웠다. 안께, 이건 아주 좋은 포도주야. 이런 술을 다시는 맛볼 수 없을 거야. 판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제서야 윌리스는 꼭두각시처럼 어정쩡하게 의자에 앉았다. 잔을 드는 윌리스를 보면서 판사는 그가 술로 공포를 없애고 용기를 얻으려 한다고 생각했다. 술을 마신 윌리스는 오래된 고급 포도주 특유의 부드러운 맛에 깜짝 놀랐다. 그래, 아주 좋은 술이지. 아주 오래된 술이고 우리 25회 결혼 기념일에 마시려고 아껴두었던 거지. 윌리스는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다가 다시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어서 마시게. 어서. 지금보다 더 마시기 좋은 때는 없을 거야. 판사의 입술이 삐뚤어졌다. 판사는 술이 가득 찬 차가운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는 술잔을 돌리며 최면이라도 걸린 듯이 맴도는 술을 바라보았다. 그레이스와 나는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갔지. 그게 그녀의 조건 중에 하나였어. 아내는 한 번도 여행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랬던 모양이야. 우리는 프랑스에서 국경을 넘어 스페인으로 갔지.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이 오래된 아몬틸라도를 숨겨 가지고 나온 거야. 그레이스의 몸속에 숨겨서 세관을 통과했지. 그래도 그때는 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주 낭만적으로 느꼈었다네. 그렇게 몰래 가져온 술을 우리는 25회 결혼 기념일에 따기로 하고 여태 아껴두었던 걸세. 벌써 10년 전이군. 윌리스는 다시 술잔을 들었다. 이번에는 꿀꺽꿀꺽 들이켰는데 잔이 몇 모금도 남지 않자 음미하면서 마시고 싶은지 조금씩 마셨다. 판사는 몸을 앞으로 숙여서 그의 잔을 채워주었다. 천천히 마시게. 이 술은 음미하면서 마셔야 할 가치가 있으니까 말이야. 나는 우리가 불법적으로 들여온 이 술을 맛보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렸네. 그리고 앞으로 15년은 더 기다려야 될 거라고 예상했었지. 하지만 그레이스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 술을 마시는 게 잘된 일인 것 같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없어서. 판사는 손을 내저었다. 난 자네가 와서 반갑네, 윌리스. 나는 말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내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적격자가 누구겠나? 이 넓은 남부에서 누가 자네보다 더 내 말에 관심을 가져주겠나? 나이를 먹을수록 대화가 아쉬워지고 남는 것은 대화했던 추억뿐이지. 판사가 말을 멈추자 방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판사는 이제 반쯤 남은 술병을 바라보았다. 반병을 마신 것이다. 술이 들어가자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따뜻해져서 판사는 그 편안한 안락 의자가 더 편하게 느껴졌다. 위층에서는 아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판사는 그레이스가 짐을 싸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레이스는 최대한 꼼꼼히 짐을 쌀 것이다. 판사는 포도주 한 병을 마실 시간은 있겠다고 생각했다. 시간은 충분하다. 그레이스를 만났을 때 난 50이었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난 그때까지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지금처럼 흔한 일은 아니지만 나는 한창 때 데이트도 해보고 춤도 춰봤고 키스까지 해봤네. 하지만 사랑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판사는 말을 멈추고 얼굴을 찌푸리며 술잔을 바라보았다. 그는 윌리스의 잔에 술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말을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가 서늘한 공기 속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윌리스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판사의 얘기를 듣고 있어서 판사는 더 이상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레이스는 내 비서였어. 잘 익은 브랜디처럼 아름다운 젊고 유능한 여자였어. 그녀는 새로 이 동네로 이사해 왔기 때문에 그녀의 집안에 대해서는 몰랐네. 하지만 일주일도 못 돼서 난 사랑에 빠졌지. 그레이스를 만나기 전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레이스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리하기도 했지. 늙은 호라비와 비서의 애정 행각이 흔히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야. 자신은 그런 꼴을 당하려고 하지 않았지.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서 조심스레 단어를 골라가며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그때 그녀가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사무원과 육체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몰랐었어. 물론 알았다 해도 그게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걸세. 윌리스는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로 일어섰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윌리스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판사는 앉으라는 듯이 손을 저었다. 지금의 그레이스는 그때와 달라. 지난 10년 동안 변했고 많이 배웠지. 그래, 얼마나 배웠는지 몰라. 그녀가 음탕했다는 얘기는 아닐세. 판사가 과거를 회상하는 동안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윌리스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순간적이었던 분노도 가라앉은 듯 판사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다. 판사는 맛을 음미하면서 오래된 술을 천천히 마셨다. 그것이 나에게 아주 치명적이었네. 난 그레이스를 사랑했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 나이는 들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랑의 열병을 알았지. 난 어떻게 해서든지 그녀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어. 그런데 그녀는 영리해서 나를 교묘히 피했어.
그럴수록 나는 그녀의 웃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졌지. 그녀의 월급과 휴가비도 올려주었네. 판사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그런 식으로 1년을 보냈어. 말이 1년이지. 정말 너무나 길었어. 판사는 술병을 들어 볼에 비추며 병 속의 액체가 빛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술잔을 가득 채운 다음 2층에 귀를 기울였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곧 내려오겠군. 그 당시 그레이스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네. 나와 결혼하는 것. 이 50의 늙은이와 결혼하는 것이었어. 나에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있었거든. 그녀는 이곳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난 그녀의 가족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어. 그녀는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지. 아마 그녀도 기억하지 못할 걸세. 여자란 집안 내력이나 생일 따위는 잊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나이? 그건 문제가 아니었지. 그레이스는 나를 정열적인 육체를 가진 한 남자로서 대하지 않았어. 권력을 가진 판사로밖에 보지 않는 거야. 그녀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과거를 잊게 해줄 수 있는 나의 위치를 사랑한 거야. 당시에는 나도 그걸 몰랐었지. 오랜 시간이 지난 동안 아주 조금씩 고통스럽게 알게 되었지. 물론 그레이스는 이 말을 모두 부정할 거야. 우리가 어떻게 결혼하기로 결정했는지는 말하고 싶지 않네. 그날 오후에 내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녀는 1년 동안 매일 내 앞에서 꼬리만 치다가 무자비하게 나를 낚고챈 거지. 판사는 윌리스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겠지, 안 그런가? 글쎄요. 윌리스는 불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판사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 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어. 그때는 필사적이었지만 말이야. 그녀는 그때 25살이었고 사무원은 평생 사무원 노릇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저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필사적이지가 않아. 오래전부터 느긋해졌지. 하지만 10년 동안 같이 사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레이스에게 화를 내고 계시지만 10년을 같이 사셨어요. 윌리스가 용기를 내서 말했다. 판사는 웃었다. 화? 그레이스는 약속한 대로 내가 만족을 주었어. 나는 오랫동안 그 누구와도 나눠 갖지 않고 그녀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었어. 그녀는 나이든 내 심신에 차고 넘칠 만큼 기쁨을 주었지. 아들까지 낳아 주었으니까. 윌리스가 놀라서 움찔했다. 그레이스가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아들이 있었다는 건 몰랐나? 아이 이름은 바비지. 그 애는 지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학교에 있지. 난 아들을 원했는데 갖게 된 거야. 제왕절개 수술을 하긴 했지만 말이야. 애는 하나뿐이고 난 지금 60살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나와 헤어지려고 하는 거지. 전 그레이스를 사랑합니다. 이해하시거나 믿으실 수는 없겠지만 전 그녀를... 물론 그렇겠지. 그레이스는 대단한 여자야.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알지. 나도 자네가 그레이스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네. 자네가 처음은 아니니까. 판사는 말을 멈추고 술병을 바라보았다. 윌리스는 권하기도 전에 술잔을 내밀었다. 한 잔은 더 나오겠군. 그때쯤이면 그레이스도 내려올 거야. 천천히 마시게. 이런 술을 다시 마셔보기는 힘들 테니까. 정말 힘들 거야. 판사는 술잔에 검고 울퉁불퉁한 얼굴을 숙이고 제사 술을 따르듯 정중하게 술을 따랐다. 두 사람 모두 몸을 앞으로 숙이고 술이 병목에서 흘러나와 잔에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판사가 의자의 등을 기대고 잔을 들었다. 그레이스는 2년 전부터 나돌기 시작했어. 내가 58세 되던 해였지. 뻔히 알면서도 막아볼 도리가 없었지. 나는 그녀가 적당한 사람을 고르면
내게서 떠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어쩌면 나는 자네를 기다려왔는지도 몰라, 윌리스. 판사는 술잔 너머로 윌리스를 보았다. 그레이스가 자네에게서 뭘 원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군, 윌리스. 정말 궁금해. 윌리스는 잔을 움켜쥐고 판사를 쳐다보았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그의 손처럼 아무런 떨림도 없었다.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해하며 판사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는 할 말이 없어서 판사가 말을 계속하기를 기다렸다. 난 알 것 같아. 그건 자네 젊음일 거야, 윌리스. 내가 옛날에 그레이스에게서 원했던 것처럼 그레이스는 자네의 젊음을 원하고 있는 거야. 자네는 몇 살인가, 윌리스? 저 사람은 이제 35살이야. 판사가 집이 떠나갈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윌리스가 몸을 움직였다. 판사는 자신의 말이 그에게 어떤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했다. 전 그레이스를 사랑합니다, 선생님. 아실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모두 그녀에게 주겠습니다. 젊음이든 돈이든. 그래, 알아. 자네가 그러리라는 것을 아네. 윌리스는 허리를 펴고 앉았다. 제가 여길 오길 잘했군요. 선생님과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사실 두려웠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시달릴 것을 예상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의 그 공평하고 지적인 말씀을 듣고 보니 판사는 젊은이의 더듬거리는 말을 안이 꼽다는 듯이 듣고 있었다. 윌리스는 술을 빨리 마셔서 취한 것 같았다. 판사는 조금도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 있겠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 우리 둘이 이 오래된 술이나 다 나눠 마시자고 말하고 싶겠지. 판사는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자, 마시게.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군. 그 사이에 판사는 주머니에서 389경 권총을 꺼냈다. 윌리스가 술잔을 비우고 잔을 내릴 때 판사는 그의 머리에 총을 쏘았다. 총알에 맞기 직전에 윌리스의 깜짝 놀란 얼굴이 보였다. 그는 지금까지 둘이 친근하게 앉아있던 낡은 의자 사이로 쓰러졌다. 판사 역시 놀랐다. 젊은이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나면 쏘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발의 총성은 이 오래된 집을 무너뜨릴 듯 메아리쳤다. 총소리는 마치 어린아이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그레이스가 못 들었을 리 없었다. 판사는 왼손에 술병을 들고 오른손에 총을 든 채 일어섰다. 그는 계단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레이스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올려다보니 그레이스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계단은 어두침침했지만 그레이스의 주름진 얼굴은 똑똑하게 보였다. 그래, 당신도 이제 35살이야. 판사님! 그레이스가 울부짖었다. 평소의 우아함은 볼 수 없었다. 판사님, 무슨 짓이에요? 그레이스, 우리가 아껴왔던 포도주를 우리 둘이 다 작살내버렸어. 우리 둘이 말이야. 판사는 아직도 연기가 나는 총을 떨어뜨렸다. 총이 마루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판사는 그레이스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전화기 쪽으로 걸어갔다. 판사는 전화를 하면서도 여전히 술병을 들고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포도주의 마력이 사라져서 이제는 텅 빈 보통의 낡은 병일 뿐이다. 어떠셨나요? 얼핏 들어서는 포도주 한 병이라는 제목이 스토리와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포도주 한 병의 의미가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주인공인 판사는 이름이
소설 속에는 등장하지 않고 그저 판사라고만 나오고 그의 아내 역시도 그를 판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야기 전반에 걸쳐 판사가 윌리스를 죽일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죽일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살인은 갑자기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그레이스에게 우리가 그것을 죽였다고 말하자 술병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내와 나누었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 병은 지금은 비어있고 평범하다. 단지 오래된 유리병일 뿐이며 우리는 판사의 연애가 끝났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어찌 보면 평범한 스토리인 것 같지만 작가의 놀라운 비유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 한 병과 사람과의 관계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술 좋아하시나요? 마시고 계신 술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계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